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완전 파괴됐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직후 북한이 조금의 지체도 없이 폭파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정원 위원장이 후계자를 의미하는 당 중앙 호칭을 김여정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담화. 과거 그토록 입에 자주 올리던 운전자론이 무색해지는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철면피함과 뻔뻔함이 매캐하게 묻어나오는 궤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환기의 세계보기 오랜만에 북한 문제로 찾아뵙습니다. 김여정 왜 북한 전면에 등장했나 이런 주제로 새로운 후계자의 준비가 아닌가, 특히 당 중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새로운 후계자가 준비되고 있지 않나 이런 주제로 오늘 만나 뵙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는 북한 문제를 상당히 다뤘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아예 그 VON에서 북한 문제만 다루는 자유통일 동상다몽이라는 방송을 1년 반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북한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한국 선거도 있고 너무 국내 이슈가 많아서 저희가 그 북한 문제를 좀 소홀히 했어요. 북한 문제를 너무 소홀히 해서 지금 북한에서 지금 좀 날 보러 와라, 좀 관심 좀 가져달라 이런 의미로 개성공단에 있는 건물까지 깨뜨렸을까요?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에서 이렇게 아주 멀쩡한, 그것도 거의 200억 가까이 들여서 지은 건물을 깨뜨리는 것은 일종의 반달리즘이 아닌가, 그 자체가 하나의 반문명적인 파괴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이 최근에 보이는 그 행태는 좀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자유통일 동상다몽에서 함께 해주신 김강인 박사님을 오늘 특별히 모셨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김 박사님 저희 고문이랑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모셔서 말씀 나눌 때는 엄청 편해요. 별로 따로 준비하는 것이 없이 제가 이제 그 궁금한 거를 그 박사님께 여쭤보는 방식으로 일단 북한 문제를 오늘 좀 다루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구원투수십니다. 제가 오늘 좀 가볍게 이 시간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김강인 박사님은 개인적으로 저는 북한에 대해서 궁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에요. 일단은 이분한테는 무조건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에 대해서 가장 디테일을 많이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박사님 밥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북한이 안 망해요? 그랬더니 이미 별로 밥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평생을 지금 40년 정도를 이 북한 문제를 해오신 분이고, 언제나 북한 문헌도 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상당히 객관적으로 잘 전달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아니 김여정이 왜 갑자기 당 중앙이 된 거예요? 글쎄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사실은 이제 그 과거의 김정일 같은 경우, 김정은 같은 경우는 후계 체제의 필요성에 따라서 한 건데, 김일성 같은 경우는 62세 때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이 되거든요. 김정일 같은 경우는 거의 67, 8세에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되는데,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는 지금 집권 8년 차고 36살, 30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후계 체제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전 세계에서 30대가 후계자 지명하는 경우는 없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후계 체제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적어도 후계 체제 또는 그에 준하는 뭔가가 움직임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저럴까?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김정은의 건강 같아요. 좀 많이 아픈 거. 네, 지금 김정은이 처음 등장할 때가 2012년인데 그때 몸무게가 90kg이었거든요. 키가 1m 한 67 정도. 그때만 해도 좀 날씬하네요. 근데 4년 뒤인 2016년에 130kg가 됐고요. 우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더 예. 높아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저 정도 되면 움직이는 종합병동이라고 봐야죠. 여러 가지 그냥 얼굴 보기에도 굉장히 아파 그렇죠. 보이는데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것은 최근에 뭐 태영호 씨라든지 지성호 씨 두 분 다 이제 국회의원들인데 그분들이 유고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CNN도 보도를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김일성 생일이 안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게 박사님 보시기에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북한식 논리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김정은 후계의 근거가 소위 백두혈통인데 백두혈통의 뿌리가 김일성이잖아요. 북한에서 민족 최대 명절입니다. 김일성 생일이. 근데 그 중요한 행사에 손자가 말이 안 되죠. 손자도 손자지만 북한의 지금 최고 권력이고 예. 그리고 오늘 제가 잠깐 보니까 담화문도 김여정 담화문도 주체 109 그리고 2020년 이렇게 예.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주체 109라는 게 김일성 예.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이 주체 원년이죠. 그렇죠. 예. 예. 김일성 일종 생일 예. 말하자면 나이나 마찬가지죠. 예. 물론 죽었지만 그래서 지금 그 북한에서 김일성 뭐 태양절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김일성 그 생일에 안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유고 상태 뭐 안 죽었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였는데 막상 북한에서는 멀쩡하다 이런 식으로 냈거든요. 그럼 이게 좀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부터 지난 이제 4월 11일부터 한 20일간 안 나왔었거든요. 그때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나중에 이제 그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가 급히 그렇죠. 나왔었는데, 예. 지금 생각해 봐도 사실은 당시에 순천 인비료공장을 준공할 만한 시점이 못 됐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둘러 준공식을 했고, 착공이 언제 정도였을까요? 착공은 한 2년 정도 됐던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준공식이 갑자기 예. 그리고 또 들어간 다음에 또 20일 있다가 뭐 당 중앙군사위원회 뭐 학대인가를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가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분명히 신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예예. 그래서 결정적으로 여동생을 이제 뭐 당주왕이라고 해서 후계자를 암시하는 하나의 지침이죠. 당 중앙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건 언제 정도인가요? 노동신문에 6월 7일 나왔고 10일 나왔고 11일 지금 사흘 3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갑자기 다시 들어갔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지금 이제 남북 관계에서 북한이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문제가 희석될 수 있어요. 그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초점이 흐려질 것 같아서 아마 당분간 당중앙이라는 표현은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당 중앙이라는 표현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가 두 명이죠. 김정일이 1974년 2월에 당중앙이 5기 8차 전원에 의해서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국 위원이죠. 선출된 그 자체가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지명되는 겁니다. 그게 74년 2월 13일인데 그날부터 노동신문에 당중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 그게 최초인가요? 예, 처음입니다. 그때 우리 중앙정보부에서도 이게 뭔가 하고 궁금해 했었고요. 김정은이 2010년 9.28 제3차 당대표자 때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면서 후계자로 공식화되거든요. 그때도 당중앙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김여정도 후계자로 지금 뭐 준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치국도 아니고 뭐 군사도 아니고 독특하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도대체 이 직함은 실체가 뭔가요? 후계자하고 직책하고 또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김여정이가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아, 선전선동부라는 말을 한 적 없습니다. 없는데 추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하고 있고, 어쨌든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지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이 이번에 지금 이제 등장해서 뭐 대남 드라이브를 책임지고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김정은 이후에 후계자 또는 후계자의 버금가는 그런 지휘 사명을 부여받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김정일이 처음에 그 정치 수업을 받을 때 선전선동부부터 시작을 했죠. 예. 예.
그건 1960년대 60년대입니다. 예, 예. 64년부터. 64년부터 약 10년간 예. 선전 선동부 등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지만 제가 이건 사실 김광인 박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사실 북한 선생님입니다. 제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북한으로 한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 2년 정도 열심히 배웠는데 그때 제가 직접 배운 거예요. 북한은 사실은 선전 선동부와 특히 조직 지도부가 가장 중요한 이제 부서고 김정일이 사실상 조직 지도부의 부장 역할을 죽을 때까지 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새롭게 목격하는 것이 김정은은 조직 지도부 부장이 아니라는 거죠. 채용회가 있었고 또 지금 잠깐 또 바뀐 것 같은데요. 이만건이 하다가 또 잘렸죠. 예예. 예. 그러면 조직 지도부 부장이 누군가요? 조직 지도부 부장이 사실 있어야 하죠. 근데 김정일 때는 한참 동안 공석으로 뒀고 대신에 이제 조직 지도부가 워낙 부서가 커요. 조직 지도부가 선정 선동부는 당 중앙위원회 여러 한 20개 정도 되는 부서 중에서 기본 부서라고 합니다. 2개가. 아, 나머지는 기타 보장 부서예요. 보장해준, 예, 서포트해준. 예. 그렇습니다. 그 2개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양대 포스트 이런 표현을 쓰는데 김씨 이외에 부장을 한 사람이 이만건하고 전에 한 명 있었어요. 잠깐. 아마 거의 예외적인 케이스였고 그런 경우에 이제 부장이 없는 경우는 제1부부장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아, 선전 선동부도 지금 부장이 없는 건가요? 선전 선동부는 있습니다. 지금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북한 조선노동당이 그 북한 주민 전체를 이렇게 조직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북한식 전체주의 유지에 가장 중요한 그렇죠. 그런 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사실은 지금도 김정은, 김여정 이 남매가 북한의 조직을 통제를 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럼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채용회나 아니면은 또 뭐 다른 사람이 조직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실권이 좀 넘어갔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하세요?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하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예측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예언은 뭐 우리 미아리 가서 들어야죠. 여전히 그러니까 근거는 희박하다. 가능성은 예, 있지만 예, 예. 분명한 근거는 희박하다. 여전히 김씨 3대가 장악을 하고 있다. 북한 시스템은요. 김씨 체제가 이뻐서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수령 체제를 만들어 놓고 나면 김씨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요. 왜 당신이냐고 의문을 제기해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다른 혈통 밖의 사람들이 안기가기 어려워져 있어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그 김 박사님이랑 인터뷰할 때 사실 저희 도토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이제 그 방송 이런 데는 좀 뭔가 충격적인 걸 줘서 이렇게 막 신선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뭐 김정은도 근제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쇼킹하게 좀 없어요. 그래도 그렇지만 저희가 근거 없이 이렇게 그 추측하는 것은 좀 옳은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김 박사님은 북한의 권력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것은 아닌 것 이렇게 보인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생각되는 게 이번에 삐라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삐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저는 이상한 표현이 많아요. 보니까 신성한 곳에 쓰레기를 투하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뭐 절대 존엄 뭐 절대적인 곳, 신성한 곳, 뭐 그다가 뭐 핵이라 그러더라고요. 핵, 우리 존엄의 핵 이런 아주 종교에서나 쓰는 그런 용어들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북한 체제의 성격을 얘기할 때 전체주의적 성격, 그러니까 그 폭정적 성격이죠. 폭정적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정적 성격이 있어요. 예, 티아크라시. 시어크러시 측면을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바로 전형적인 시어크러시의 한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종교가 아닌데 신성, 뭐 최고 존엄, 예를 절대. 들어 그 중동의 술탄 국가 같은 경우 보면은 종교 지도자가 정치 권력까지 진 케이스거든요. 북한은 반대입니다. 정치 권력자가 종교 지도자까지 된 거예요. 북한의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자이지만 동시에 종교 지도자예요. 이 양면을 못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신기하다? 이 신기하다가
엄격하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신성하다, 뭐 최고 존엄이 어떻고 절대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도 한국 같은 경우는 또 그만큼 강등을 시키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국자로 표현하더라고요. 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카운터파트 정도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깎아내리는지 궁금해요. 그 점은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으로 보면요. 헌법상으로 보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에요. 저거는 이제 반란 집단이죠. 휴전선 이북 지역을 불법 점거한 반란 집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국가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위헌이에요. 다만 국제사회에 나갔을 때는 유엔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을 하지만 국내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이 아주 정확히 잘하고 있는, 자기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뭐 그래도 깍듯하게 늘 무슨 위원장이 어떻고. 그건 진짜 과공이에요, 과공. 예, 지금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균형도 무너져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이번 그 삐라로 뭐 자신들의 존엄을 뭐 신성을 뭐 이렇게 훼손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삐라 때문에 이렇게 신경질을 벌였을 거. 그건 핑계죠. 핑계 같아요, 저도. 예, 그건 핑계고요. 왜냐하면 삐라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년 내내 일인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순전히 핑계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뿌려요. 우리 아파트에서도. 저도 주워 갖고 몇 장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삐라 주워서 보면은 뭐 박근혜, 뭐 XXX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뭐 우리나라 대통령을 아예 거의 뭐 뭉개거든요. 그런데도 그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자신들도 늘 보내던 삐라를 갑자기 삐라 때문에 뭐 개성공단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다. 이건 아닐 테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이유는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북한 내부 지금 상황입니다. 원래 사회주의 체제 하느라고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체제에다가 2017년부터 이제 유엔 제재가 들어가서 국경이 차단됐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거기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치명타가 날아왔어요. 과거 이제 유엔 제재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스펀지와 같아서 국경을 막고 있었는데 멀리서 보면은 차단돼 있죠. 그러나 가까이 보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와서 이게 그냥 완전히 유리처럼 쫙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유엔과 트럼프 대통령이 차단하지 못한 것을 코로나가 차단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근데 끝으로는 별로 소식이 없어서. 아닙니다. 지금 북한 경제가 심각하고요. 민심이 흉흉해요. 평양 같은 경우 뭐 작년부터 공급이 줄었다고 하고 올 2월부터 뭐 거의 배급을 못 주고 있다고 하죠. 평양이 그 정도면 지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이 사실은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든 뭐 심지어 제재가 있어도 거의 북한을 먹여 살리는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인 탈북자들이 중국을 통로로 해서 돈을 송금한다거나 그런 것도 거의 차단이 됐다고 봐야 그렇죠. 됩니까? 북한 스스로가 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중국 가서 돈을 보내기도 힘든 상황일 테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이제 뭐 확인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우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중국의 어떤 권력 집단으로 치면 상하이방과 관련돼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요? 예, 상하이방, 그러니까 장점이라든지 뭐 이쪽 관련된 연구소다, 뭐 이런 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말하자면 중국이 북한을 좀 지원한다거나 돕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막힌 것 아닌가. 그렇죠. 북한이 지금 먹고 사는, 일반 백성들이 먹고 사는 터전이 장마당인데 지금 시장이라고 하죠. 시장이 한 400개 정도 있어서 알아서 진짜 그야말로 자력경생 세대가 돼버렸는데 그게 전부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의 90%가 중국산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에 물건이 다 차단됐기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는 남북 관계. 그동안 뭐 4.27, 9.19 합의, 4.27 선언 같은 거 하면서 남북 정상이 뭐 심지어는 백두산에 가서 인증샷도 하고 했잖아요. 또 김여정이 와서 뭐 평창 올림픽 지원도 하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남조선을 도와준 거예요, 성의껏. 근데 뭐 지금 와서 돌아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남쪽에서 좀 해달라라고 했던 것을 다 했는데 뭐 평창도 오라 그러면 가고
여러 가지 다 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다. 하나도 저는 없다. 예, 근데 이 대목은 조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그 김여정 물론 대독을 했죠. 그게 그 아나운서가 자세히 2번을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내용의 핵심이 너네가 계속 뭐 국제사회가 어떠니 아니 미국 눈치 예. 뭐 동맹이 어떠니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렇게 4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눈치 보지 말고 도와달라 이렇게 그렇죠. 제가 보니까 삐라가 핵심이 아니라 돈을 이라는 핑계입니다. 그 결국 돈 달라는 그렇죠. 돈을 주면 더 좋겠고 정 어려우면 개성공단이나 이제 금강산을 열어라 하거든요. 이 작년 신년사에 김정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조건 없이 무조건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제를 제기할 그 용의가 있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열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정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줄 수 있다라고 자기들이 물론 일방적이지만 그런 판단을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담화문에 보면은 뭐 신의를 안 지키느니 약속을 깨뜨렸느니 뭐 배신자인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판문점 선언을 이제 그 근거로 얘기하고 또 6.15 그 선언을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뭐 좀 예전에 넥타이까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넥타이까지도 그렇게 했다고 김대중 대통령 맸던 그 넥타이 메고는. 그것까지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근데 기본적으로 담화문 내용이 재밌어요. 표현이 정말 누구 말대로 좀 찰져요. 저 들으면서 야, 이 북한 그 이 텍스트 비평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수사가 한국 우리가 쓰는 말들하고 다르고요. 뭐 알아는 들을 수 있지만 전혀 낯선 뭐 여우도 낯을 불킬. 낯을 불킬 그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 여우는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예예. 예. 근데 여우가 부끄러워할 정도면 어죽하겠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였다. 뭐 싱가포르 오라 그러면 오고 뭐 별 것을 다 했는데 너네가 지금 해준 게 뭐냐? 뭘 해줬냐? 그 굉장히 노골적으로 말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이 정권 뭐 보십시오 정세현 씨나 뭐 아니면 문정인 씨나 무조건 줘야 된다. 그게 평화를 위한 일종의 그 비용이다. 뭐 이런 식인데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박사님 생각으로 우리가 원하면은 개성을 열 수도 있고 북한에 현금을 뭐 엄청난 수준으로 줄 수 있고 이게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냥 주는 건 안 되죠. 지금 뭐 가능하지가 북한이 않죠.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판국에 국제사회하고 공조해서 비핵화를 달성해도 부족한 판에 생돈을 갖다 준다? 국민이 용납할까요? 그렇다면 이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같은 합법적 수단을 해야 되는데 저것도 사실은 현금이 들어가잖아요. 벌크 캐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을 겁니다, 이 정부는. 이 정부는 하고 싶고 근데 네. 국민도 허용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뭐 우리나라 국민들 말 잘 듣잖아요. 그런데 국제사회의 이 메커니즘이 이미 그 북한 핵을 특히 NPT에 가입했다가 탈퇴하면서 먹튀를 한 핵인데 그것을 뭐 그 합법적으로 동결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일단은 불문하고 먼저 발전시킨다거나 이런 게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뭔가 선제적 조치가 있어야 같이 가야 하는 것에서 최소한. 근데 북한은 가만히 있고 우리만 준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이죠.